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등교육과정연구회에서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 동국대 부속 영석고의 김용진입니다. 어, 일단 오늘은 저희 서울 중등교육과정연구회와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교원학습 공동체,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교원학습 공동체가 공동으로 선생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를 저희가 지금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순서 중에 일환으로 수학과 교육과정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삼각상고 김민재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연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김민재 선생님께 대신 질문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라도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 시간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발표 자료는 이미 선생님들이 신청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 자료가 이미 가 있고요. 혹시 오늘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추후 영상을 일부 편집을 해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한 의뢰 없이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삼각산고등학교, 네네. 네, 선생님 선생님, 지금 진행만 어, 해주시면 이어서 할게요.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오늘 수학과 강론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네네. 준비해 주신 내용이 수학과 교육과정을 주로 2015하고 2022를 비교해서 알려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저희가 준비를 들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2 진행해 주시면 개정 교육과정에 되겠습니다. 맞춰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해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을까요?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의 수학교사 김민재라고 합니다.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목표가 있고 준비를 하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미 벌써 2022 개정 교육과정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함께 보셨겠지만, 이게 누군가한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학교 밖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데, 자칭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전문가와 다르게 교사는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또 누군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잘 맞춰서, 나의 교육관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지금 현재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혹시나 그 궁금하신 점 있거나, 이런 점들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얘기 나눠보거나, 저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문서 체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총론도 많은 변화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총론을 반영해서 강론들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과 상당히 많이 다른 형태의 문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용어들도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지금 교육과정을 보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전에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왔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한번 짚고, 그 다음 이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부분들 제가 이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전체적인 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왔던 뭐 수준을 해설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서 체제의 주요 변화점들을 한번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처음에 어디 출발점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처음에 역량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역량에 맞춰서 이제 강론도를 꾸며갔는데 이번에는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이 시작점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학년이나 학급을 간통하는 수학 내용의 본질,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른 형태의 역량들과 같이 버무려서 만들어 놓은 문장들인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핵심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과목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을 지도할 때, 아, 그렇지, 이런 내용들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아, 그렇지, 이런 과목들은 원래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만들었던 거지. 이런 단원들은 이런 의미가 있었지, 라는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핵심 아이디어를 키워드로 해서 역량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큰 단위의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위의 역량을 품게 되어지는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어지는데, 그 말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렇게 같이 역량이나 아니면 뒤에 이어지는 어떤 그 교육과정에 나오는 체계들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바뀌게 된 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이 공유를 하게 되어지고 고등학교는 좀 분리되게끔 강론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이번에 처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 때 가장 크게 모토로 걸었던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었어요. 통론을 개발할 때 당시에. 그래서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했다면 이번에는 수많은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교육적 전문성을 띠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론을 보게 되면 이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되었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총괄 목표가 세워지게 됐는데 총괄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 자, 그 다음에 세부 목표로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하고 달라졌던 점은 문제 해결이나 추론이나 의사소통이나 정보 처리는 동일하게 가져오는데 창의융합과 태도 및 실천이 삭제되어지고 연결이라는 새로운 역량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이제 연결이나 역량을 해석을 하다 보면 실제로 여기 안에 창의성과 그 다음에 태도 같은 것들을 같이 포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위에 있는 총괄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곳에 실제로 이제 가치나 태도 같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역량으로 풀어나가는지를 조금 이따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영역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보면 내용 영역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상당히 많은 내용 영역에 지금 변화가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보고 가야지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진학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어떤 것들을 배우고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정 수학과 역량에는 이제 이렇게 6개였던 것이 5개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 상위에 있는 지식 이해 가정기는 가치 태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역량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여기까지가 바로 지식 이해가 되어지고 이용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가정과 기능이 들어가고 적극적이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가치 태도를 같이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역량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5개의 모든 역량들도 이렇게 위에 나오는 지식이해, 가정기능, 가치, 태도, 요 세부, 이 세 가지의 통합하는 역량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연결 같은 경우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여기 지식 이해가 되어지겠죠.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고 실생활이나 타교과의 수학을 적용하여 가정 기능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수학의 유연성을 인식하는 것, 가치 태도로서 이런 식으로 아우르도록 세부 개념들이 잡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도 그 제시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아래쪽에 학습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어 같은, 기호 같은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교수학법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또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을 별도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 2022 개정에서는 성취 기준 해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성취 기준을 해설하는 형태를 한 번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요소를 삭제하고 대신에 어떤 영역에서는 용어와 기호로 무엇을 다룬다라고 문장형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문장형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가독성도 좋아졌고, 그 문장형으로 제시된 용어와 기호가 성취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설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독성에서는 좀 더 편해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용어와 기호로 행렬, 성분, n 곱하기 m, n 행렬을 다룬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지고 뒤쪽에 이어서 성취 기준 해설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교육과정의 영역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쭉 있고 고등학교 과목만 지도를 하다 보면 중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번에 보게 되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영역에 대한 변화가 매우 크게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통교육과정이라 불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기 위해서 두 개를 통합해서 영역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학교 하면 수화, 연산, 문자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기준에 맞추어서 용어들을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교에서 맞추어서 완벽하게 100% 세팅한 건 아니지만 이 초등학교의 내용들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초중을 통합해서 그 영역을 명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화, 연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화, 연산으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식 함수 중학교 기준으로 그곳은 초등학교의 규칙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변화와 관계라는 형태로 영역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의 도형과 측정은 중학교의 기하와 연결시켜서 도형과 측정으로 두게 되고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자료와 가능성은 중학교의 확률과 통계와 같이 연결시켜서 자료와 가능성으로 이렇게 영역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역명을 삭제하고 영역명 대신에 그 단원명 자체를 영역으로 두어서 우리가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단계를 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중식 교육과정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초등과 초중에서 배우는 공통교육과정과 차별성을 두게 되어서 실제 개정 공통 과목이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원명을 통해서 영역명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교사학습 및 평가의 변한 지점도 중요하게 볼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사학습의 방향에서 크게 변한 점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를 한다라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가 첫 번째 소개된 이제 미적분 원을 들고 와봤습니다. 미적분 원의 핵심 아이디어는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국소적 성질을 이해하는 도구이며 함수의 연속은 함수의 극한을 통해 설명된다. 이런 식으로 각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핵심 아이디어들을 짚고 있는 거죠. 모든 과목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학습 방법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동일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가져오지 않았고요. 크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디지털 소양 함량, 미래 사회를 위해서 맞춤형 수업, 요즘 주목하고 있는 개별화 수업, 범교과 학습 주제, 안전, 건강, 인성, 진로,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소재 선택의 활용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결 역량이랑 연결되게 되어지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한 사회상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교수 학습 운영 가능 여부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수 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뒤쪽에 평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학습 방법에서 크게 변한 점이 바로 새로 추가된 연결 역량입니다. 실제로 아까 앞쪽에서 창의 융합이나 태도 및 실천이 사라져서 우려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이 연결 역량 안쪽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창의나 우리가 태도나 실천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쓰여져 있습니다. 영역이나 학년 내용 간에 관련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창의성을 기르게 한다. 수학과 실생활, 사회 및 자연현상, 타국과의 내용을 연계해서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연결 역량 안쪽에 창의 융합이나 태도 및 실천 같은 것들이 포함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교수학습 방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계속 나왔던 설명식 교수나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 토론 학습 같은 협력 학습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지난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지고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수학적 모델링과 놀이 및 게임 학습입니다. 실제로 수학적 모델링은 이후에 이번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새롭게 놀랍게 들어가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학적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수학적 모델링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수학적 모델링은 다양한 수학적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수학적 모델로서 수학의 응용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갖게 한다. 위쪽에 말하고 있는 연결 역량이랑 바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놀이 및 게임 학습도 활동 속에서 수학 개념이나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위쪽에 나오는 태도 및 실천, 가치적인 측면을 안고 있는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총론도 마찬가지인데 범교과 학습을 통해서 연계 수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서는 수학적 모델링, 그다음 범교과 역량을 수학 수업의 거의 핵심이 되는 중요 요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교과 학습도는 타 교과의 연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온라인 교수학습 상황이나 내용을 유의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학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교육 과정 내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평가 부분에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들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에서는 교구, 공학, 도구 활용 평가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온라인 수업에서 평가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교구나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할 때는 실제 기능 및 조작이 아닌 그 탐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두었고 온라인 수학 교수 학습 환경에서 평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속 환경이 미비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까지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최소 성취 수준 지도에 관해서 평가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되어지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중요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진단평가나 형성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교육 과정 내에서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학과 과목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바꾼 거고요. 실제로는 모든 수학과의 과목들이 다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안내하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한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체계를 봤습니다. 아마 이전의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체계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때 조금 많이 변화를 줬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서 변화를 담아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수학과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포인트는 이 중학교 교육과정에 한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학 교육과정이 쭉 이루어질 때 뭐 6차, 7차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난 내 차로 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예전에.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그 내용적인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거나 약간 순서의 변화가 있거나 이제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교육과정이 있다가 삭제되어서 다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처음 소개되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교육과정도 언급을 하면서 이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려고 이제 만든 표이고요. 실제로 빨간색 부분은 이제 새롭게 이전에 있었는데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새롭게 도입된 부분들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다른 형태의 이제 그 학년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한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고요. 실제 중1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성취 수준에서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평가를 출제하실 때 그런 활용 부분들을 더 냈다가는 이렇게 이제 선행학습 같은 부분에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성취 수준을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1에서는 대표값 부분에 원래 중3이 있었는데 그 대표값이 중1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3에서, 중2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어떤 도형의 성질 같은 것들을 할 때 예전에는 증명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증명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3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고1에서 중3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다 이동한 건 아니고요.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중요라고 표시도 해놨는데요. 상자 그림이란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상자 그림은 한 번도 지금까지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6차 교육과정 받았던 세대이고 대학을 졸업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임용된 수학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학부 시절에 이 상자 그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냐고. 근데 배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학마다 커리큘럼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최근에 임용이 됐던 선생님들은 이 개념을 이제 대학교 학부 시절에 배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중1 수학 연산에서 이제 예전에 1호 개정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서 활용의 정도는 열어두었는데 2위 개정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활용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가 다뤄지는 문제의 형태를 평가에 내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중3 같은 경우는 변화와 관계에서 고1에서 이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중3 1호 개정에서 중3 학습 요소에서는 2차 함수를 배울 때 최대와 최소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 자체도 없었고요. 1호 개정에서 고1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실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루게 되어져 있고 실수 전체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지면서 이제 확정되었죠. 중3에 함수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만 다루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그 내용은 빠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다루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2 이제 도형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이제 증명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실 증명하는 형태의 개념을 학생들한테 지도하면서도 증명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당화라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정당화를 썼던 거죠. 그 앞에 보게 되면 어떤 실험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유사성에 근거하여서 추론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당화한다는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좁은 의미의 정당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증명이라는 용어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증명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명해보는 형태의 활동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2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부분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실제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예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좀 더 전이죠. 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중3 때 배우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1호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중2 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중2 때 배우면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실제로 제곱근은 중3 때 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곱근을 배우기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룰 때는 우리가 무리수가 들어가져 있는 형태의 변 같은 경우는 다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자연수 유리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을 다루기 때문에 뭐 삼중수만 외워서 쉽게 그냥 그 내용을 이해 과정을 떠나서 문제를 풀거나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3 때 무리수 개념을 배울 때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무리수를 도입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변의 길이 같은 것들에만 연계를 시켜서 음의 제곱근의 형태를 잘 못 받아들이는 형태의 오개념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중학교에서는 중에 남을지 중3으로 갈지 굉장히 많이 이제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논란 속에서도 어쨌든 지금 중에 남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정해지게 되어서 이제 이것에 대한 많은 비판도 개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1과 중3 같은 경우에 자료와 가능성이라고 해서 옛날에 확률과 통계에 해당되는 파트의 영역이 되겠죠. 이 자료와 가능성 부분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실제로 대표값이라고 불리는 그 개념이 중1 과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앙값이나 채빈값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1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제로 평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학습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대표값으로 배우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3 과정에서 대표값이 중1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 빈자리에 교육과정 최초로 상자 그림이란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자 그림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박스 플롯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 옆에 보게 되시면 여기 보면 빨간색, 파란색 캔들이 나와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모형은 아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캔들 차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총 5개의 형태를
저 차트에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박스 차트예요. 보통 시작하는 시가, 그다음에 끝나는 종가, 그다음에 그날의 최고가, 그다음에 최저가, 그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 색을 통해서 이제 시가에서 종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종가에서 시가가 떨어졌는지, 시가에서 종가에서 떨어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도구로서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4분위수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도 4분위수라는 개념을 추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4분위수는 별량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앙값이라 불리는 가정하고 동일하게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전체 별량을 4등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등분한 위치의 수를 4분위수라 부릅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Q1, Q2, Q3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나와집니다. 실제로 중앙값을 계산했던 것처럼 별량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한 가지의 수들을 더 추가해서 구하는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방법들을 아마 교과서를 보시면 수학 선생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앙값이 사실은 Q2가 되어지고, 중앙값은 보통 M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제1 4분위수, 첫 번째 나오는 수를 Q1, 그 다음에 제3 4분위수 Q3를 두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 나오는 형태처럼 박스 형태로 이제 그 값들을 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량 중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윗꼬리와 아랫꼬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도구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m하고 최대값 사이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앙값이기 때문에 저 m이랑 최대값이 이렇게 좁다면 그 사이에 많은 별량들이 모여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적 도구로서 이용해서 그리고 또 자료를 해석하도록 그렇게 성취 수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적 모델을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개념에 해당되는 수학적 모델을 하나 더 배우고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걸 해석하고 다른 교과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수학적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연결 형태가 영향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 모델링이 매우 강조되게 되었는데, 그 모델링 때문에 이 중3의 상자 그림을 넣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올라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아마 고등학교 지도하실 때 조금 더 아이들을 잘 이해하시고 지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선택 과목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선택 과목들을 쭉 나열해서 보다 보면 정말 이것들을 다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하나하나의 성취 기준을 읽어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실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중식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집니다. 1호 개정에서는 공통 과목명은 수학으로 되어 있었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제집을 편찬하기 좋도록 이제 수학 상하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정확한 교육과정 명칭이 아니죠. 교육과정에는 고1 과정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수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 진로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제가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다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알아볼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여기 나오는 수학 1, 수학 2, 그러니까 지금 바뀐 교육과정으로 보면 배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 이렇게까지만 이제 성취 과목에서 어떤 변화된 점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 같은 경우가 그 명칭이 달라졌죠. 사실 고1 때 배우는 저 과목 같은 명칭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엄청난 역사를 가집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매번 이름들이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뭐 언제는 가나라고 표시된 적도 있었고 이제 쭉 바뀌어 왔는데, 저는 지금 바뀐 이 공통 과목, 공통 수학이라는 이름이 되게 추억을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왜냐면 제가 배웠던 6차 교육과정에서 공통 수학이라는 명칭으로 배웠거든요. 그 네임이 부활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아마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배웠던 선생님들한테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1, 2라고 정확하게 1학년 교육과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고요. 아래쪽에 그 공통과목을 대체 이수할 수 있는 기본수학 1, 2란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우리가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공통 과목과 포함해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개편 방안에서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선택 과목이 세 개로 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나와 있는 일반과 진로 외에 진로 선택 과목에는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이렇게 새롭게 생겼죠. 그다음에 융합선택 과목으로는 수학과 문화, 그 다음에 실용통계, 수학과제 탐구가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 경제수학이나 실용통계에 나오는 이제 성취 기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새롭게 이제 과목을 구성하거나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지도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1호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과서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몇 권 나와 있긴 한데 그 교과서가 실제 펼쳐보고 나면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수능에서 이제 평가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교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교과서도 제대로 편찬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학교에서도 지도가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행렬이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는데 행렬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고1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점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성취 수준과 그 내용 단계까지 좀 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수학이란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기본 수학은 있었죠, 뒤쪽에요. 근데 하지만 많은 선택하진 않았고, 그리고 대체 과목으로서 인정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잘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 수학 1, 2를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졌고요. 그 내용 영역하고 제시 순서는 공통 수학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취 기준 제시와 학습량의 차별을 두어서 실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반고에서는 많이 활용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대체 이수하게 되어지면 일반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려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기본 수학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특성화고에서 많이 공통 수학 대신에 이제 가져와서 성취 기준 같은 것들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단위수를 좀 낮추어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성취 기준과 용어의 기호는 줄이고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서 성취 기준 해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잘 맞추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더 늘려놨던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소 및 삭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통 수학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또 절대부등식의 뜻을 알고 간단한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 수학에서는 이 성취 수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개통성에서 크게 연계가 되지 않는 형태의 부분들은 삭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분화돼 시킨 것들도 있습니다. 다항식의 사칙 연산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 부분은 좀 더 이 성취 수준을 세분화시켜서 많은 형태의 시수를 할애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조금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설명한다 부분도 원리를 이해한다 부분으로 바뀌어서 선택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서 중앙 내용과의 연계 혹은 또는 학습량 적정에 따른 세분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취 수준에 맞춰서 그 부분을 낮추게 되어지고 성취 기준 해설을 많이 늘려서 아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뒤쪽에 나오는 다른 이제 선택 과목들까지 다 보긴 힘들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까지만, 물론 지금 논의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적분 기하까지만 포함시켜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빨간색 부분이 이전 교육 과정에 이제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 빠졌는데, 새롭게 이제 1호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들어온 부분들, 파란색 부분은 이제 학년 간의 이동 아니면 이렇게 학기 간의 이동된 부분들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공통수학 1부터 보면요. 공통수학 1도 이제 조금 순서가 달라지게 됐죠. 공통수학 2랑 같이 보면 경우의 수가 원래 2학기에 이렇게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1학기의 내용으로 당겨왔고 실제로 이렇게 과목 역시도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이동해서 1호 개정에서 1학기에 기도되었던 내용들을 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2학기로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통수학 1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에서 아까 중학교 교육 과정에 설명했다시피 그 최대와 최소를 다루는 부분에서 두 개로 나누어서 중3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행렬이 다시 도입되게 된 거죠. 이 행렬은 07 개정 교육과정에 있었고 09 때 삭제되었다가 다시 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재도입하게 되었는데 그때 있었던 내용들이 모두 다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두 다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부분만 가져왔고, 우리가 보통 이런 교육과정이 개정되게 되어지면 많은 우려점을 표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체에서는 이 행렬을 배우기 위해서 16시간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창의재단에서 언급하는 쪽에서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가져오진 않았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만 가져와서는 어떤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공통수학 투표에서는 이제 평면 좌표에서 외분 성취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용어 자체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용어도 다루지 않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도입할 때 1차 함수에서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서 배웠던 내용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왜 다시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교과서로 나올지는 나중에 교과서가 범인징이 맞춰지면 그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 과목명이 사실은 이게 대수가 맞나?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뒤에 다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정적분의 정의 방법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정적분의 정의 방법은 이전에도 한 번 더 바뀐 부분이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도입을 했다면 바뀐 계정에서는, 그러니까 전의 계정에서는 우리가 정적분의 어떤 미적분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어떤 부정적분의 변화량을 통해서 그 정적분을 정의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뀐 계정 교육 과정에서는 넓이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넓이를 이용해서 정의했다고 하니까 이게 구분구적법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겠죠. 그냥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 방법이 변화했음을 뒤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도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 교육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 재도입되었습니다. 공부 개정 교육 과정에 있었던 모비율과 표본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1호 개정 교육과정 되면서 삭제가 되었었는데 다시 재도입되었습니다. 미적분2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성취 수준의 변화는 조금 있긴 하지만 큰 내용의 변화는 없고요. 하지만 세부 성취 수준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에서 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위치 관계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삭제가 됐고 접하는 경우만 다른다라고 정확하게 성취 기준 자체에 그냥 언급해놨습니다. 접하지 않는 경우는 아예 출제조차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교육과정 내에 접하는 경우만 다룬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달라진 새로운 이제 이의개정 교육과정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제한을 해서 명시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외분을 이제 뺐기 때문에 실제 공간 좌표에서도 선분의 외분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벡터 부분에서는 이제 들어온 것이 있죠. 공부 개정 교육 과정에 있었던 공간 벡터가 재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구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이 공간 벡터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기하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 단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간 벡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더 많이 있죠. 공통수학부터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 하면 정말 말도 많고,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다뤘던 부분이 바로 이 행렬이 될 것 같습니다. 행렬이 이제 공통수학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07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나왔다가, 이후에는 재도입되게 된 겁니다. 공부 때 삭제가 되었다고요? 다가요. 근데 07 개정 교육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모두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행렬에 나오는 그 성취 수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용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및 곱셈 정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의 수가 각각 2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을 넘지 않는 형태의 행렬만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형태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리고 대수적 구조의 성질에 일반화해서 법칙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려사항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개념으로서는 정사각 행렬, 영행렬,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용어는 이제 교사학습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단위 행렬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출제할 때 두 개의 행렬의 곱의 단위 행렬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사실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의 형태가 되는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단위 행렬 때문에 역행렬을 간접 지도할 가능성이 벌어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그렇게 간접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쪽에 나오는 경제 수학에서 다시 한번 행렬이 등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 경제 수학에서는 이 행렬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요. 경제 수학의 성취 기준 자체로 역행렬 자체를 그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행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예전 교육 과정에서 없었던 행렬식을 용어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렬식 자체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통수학원에서 시험 출제하실 때 이 역행렬 자체가 간접 지도가 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면 바로 선행학습 유발 형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그 역행렬 자체가 이후 교육과정 다른 과목에 나오지 않으면 모를 텐데 실제로 이제 경제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후 교육과정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실제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하거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그 외분의 성취 기준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도 삭제가 되었어서 실제 교수학상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취 기준이 삭제가 된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통합된 부분들도 많아지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지도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수학과 시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2개정 교육과정이 되어지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1학점이 17시수에서 16시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수준의 통합이나 삭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거든요. 시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분 같은 경우 있는데,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저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분의 개념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더러 저 외분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앞쪽에 보게 되어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고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취 기준이 되었는데 2의 개정이 되어지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 자체는 없는데 성취 기준 해설에 실제로 내분을 도입하기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수 자체는 줄어들게 성취 기준에 맞춰서 시수가 편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시수는 줄게 되어지는데 실제 그 지도해야 되는 분량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성취 기준 해설에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빠지게 되어지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우게 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1차 함수로 표현되지 않는 좌표 공간상의 직선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 형태에서 그런 직선들을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좀 더 일반화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집필되어질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인데요. 대수는 정말 볼 때마다 정말 많은 지금도 이제 그 언론들의 비판도 있고 실제로 수학 그 교육계에서는 좀 많이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과목명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교육과정을 이제 언급할 때 과목 성격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할 때 대수는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관계를 표현한 함수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목이다. 그 사실은 여기 명시하고 있는 이 과목적인 성격에서 이 대수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수라는 이 용어가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는 잘 아니고 실제로 아니다 보니까 대수는 이제 수학적 구조를 다루는 대수학의 뜻을 더 많이 함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수학 문자 등을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고 연산하는 것을 보통 대수라고 하죠. 그리고 물론 아주 좁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표현 자체에서 대수라고 불릴 수 있는 좀 행렬 같은 표현들 아니면 이제 공구 계정에서 빠졌던 그 행렬이 빠질 때 행렬만 빠진 것이 아니라 뭐 항등어가 영어 같은 개념들도 모두 다 같이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차라리 그냥 공칠 계정에 있었던 이항연산이나 항등원이나 요건 연산법칙 정도는 이제 행렬과 같이 좀 살려서 만약에 대수라고 과목을 둘 것 같았으면 이제 그런 개념들과 더 붙여서 과목을 구성했다면 혹시나 이 대수라는 이름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대수 자체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표월 함수들을 다루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수열을 배우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처음 제가 논의될 때는 이게 함수라고 과목명이 이제 그 연구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그 비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대수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처음에 과목 성격을 결정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함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과목 성격명에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적분 원이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외전에도 이제 미적분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돌고 돌아서 다시 미적분 원이 된 거죠.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이 정적분의 도입 및 정의 방법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정적분의 도입 및 정의 같은 경우는 그 국가마다 다 다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마다 다른 방식의 정리들을 가져가서 그 정의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정의를 했다가 1호 개정 때 이제 이렇게 지금 부정적분의 변화량으로서 정의를 하게 된 거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크게 대학교 과정에서는 두 개가 있죠. 1과 2가 있는데 실제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의를 정의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많이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의미보다는 계산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정적분을 배울 때 뭐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저게 사실 맥락이 없는 형태의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마치 연산처럼 도입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맥락 없는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개념적 이해에 더 방해를 받는다라는 그 평가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면 우리가 연소함수에서 함수의 값이 음이 아닌 경우를 가져와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배워지는 성질 형태를 가져와서 그 아이를 정적분으로 정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일반적인 연속 함수에 대해서 정의로 확장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적분의 정의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로서 이제 정의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다룰 때 교과서에서 크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세 번의 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구분구조법으로 정의했던 것과 이어서 부정적분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했다가 다시 이어서 이제 새로운 정의가 추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하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삭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순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성취 수준, 용어 모두 다 삭제가 되어서 실제로 이제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죠. 표본 비율하고 모 비율이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 있었다가 이후에 이제 사라졌는데 다시 재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해설에서 그 모평균 추정하고 이제 모비율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인 경우에서만 다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1호 개정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비율의 추정 같은 경우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서만 다룬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과정, 교육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이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그 마지막 부분에 모평균을 추정하는 파트에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없었던 부분이 그 수식어로 붙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합 도구를 이용하여 모평균 및 모비율을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사항이던가 아니면 학습 방법으로 하나를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 형태의 개념의 성취 기준 자체에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모평균 및 모비율을 추정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모평균을 추정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기계적인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뭐 공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통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쪽에서 평가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공학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모델링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었다고 하는데 그 강조되었던 포인트를 그대로 살려서 성취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취 기준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이 성취 기준을 반영하면서 교과서를 구성할 것 같은데 이후에 교과서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옮길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는데요. 이것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성취 기준이 삭제되거나 통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를 보게 되면 등비급수가 있는데요. 등비급수에서 이제 등비급수의 뜻을 알고 합을 구할 수 있다가 하나가 있고 1호 계정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통합되어져 있는데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창의재단에서 이렇게 한 연수에 따르면 단순하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빠진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등비급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는 프랙탈 형태의 그 도형을 활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닮은 비에 관한 복잡한 계산이 포함되는 건 지양하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빠질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민증하는 이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은 발표가 되었지만 실제 거민정이 지금 진행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민정이 끝난 형태의 교과서를 봐야지만
이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 내용에서 그 닮은 비에 해당되는 복잡한 계산이 빠지게 되었다면 그런 형태의 문제가 교과서에서 다 빠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면 이계도 함수를 구할 수 있다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를 직접적으로 개념으로 지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계도 함수는 언제 지도하게 되어지냐면 실제 이계도 함수가 우리가 그래프에서 위로 블록이나 아래로 블록 같이 이렇게 변곡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설명하는 도구로서 이계도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다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취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 자체에는 이계도 함수 자체가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해설하는 정도로만 다루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받아지는 것이 성취 기준을 우리가 지금 실수에 맞춰서 축소를 하다 보니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기존의 내용들을 보존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을 통합하거나 삭제를 많이 시켰는데 그 부분들을 이후에 나오는 성취 기준 설명에서 다루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취 기준에 없지만 성취 기준 설명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전에 나왔던 빠졌던 개념들이 우리가 그 실제로 잘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수업에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판이 많겠죠. 저런 부분에서는요. 기하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간 벡터가 재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잡혔는데 실제 저 공간 벡터가 아마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학습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공계열에서는 정말 중요한 형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공계열 기초 영역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행렬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가져올 것 같으면 왜 가져왔냐는 비난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20개월에서 기초 영역을 부활시킨다는 형태로 성취 기준을 가져와서 내용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이 기하에서도 공간 벡터를 재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습 부담 완화 때문에 그 성취 수준이 삭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호 개정에서는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서 접할 때 외에도 우리가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2차 곡선과 직선과의 관계는 접하는 경우만 다룬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제한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었거든요. 교육과정에서는요. 근데 이 계정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저런 것들을 너무 제한시켜 놓으면 수업 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저 학습 부담 완화라는 저 큰 목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확인하실 때 저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 공간에서의 벡터를 이용하여서 평면의 방정식과 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구의 방정식을 좌표 공간에서의 그 벡터를 사용해서 공간 벡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공간 벡터가 재도입이 되어서 만약에 기하 같은 경우에 평가가 되어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힘들어하겠죠. 실제로 예전에 이제 기하에서 공간 벡터가 있을 때 보통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면 항상 저 공간 벡터에서 구의 방정식을 이용한 구의 방정식을 공간 벡터로 표현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어렵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앞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다뤄지는 교과만 제가 쭉 성취 기준과 달라진 부분들을 같이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같이 보지 않았던 많은 형태의 선택 과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실제 저 과목을 학교에서 지도가 가능할까?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아이들에 이제 맞춰서 지도를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과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집니다. 특히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 행렬 파트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행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경제 수학으로 많이 빼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경제 수학 파트에서 행렬을 응용해서 그런 수학적 개념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응용해서 다룰 수 있는 파트에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앞쪽에서 의미 있게 가져오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덕분에 사실 저도 이제 이 계정 교육 과정을 쭉 봐왔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오늘 연수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보면서 고민거리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고민은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기본 수학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기본 수학이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실제 저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성화고에서 그냥 이렇게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렬, 표본 비율, 공간 벡터가 그 이공계의 이제 기초학습 때문에 다시 들어온 부분들인데, 저런 재도입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가, 그리고 제대로 들어왔는가라는 부분들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대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대수라는 용어 자체가 오히려 더 아이들을 그 학습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 대수라는 용어 자체를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인데요. 저번에 이제 1호 개정 교육과정 때도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수학과 문화에서 나오는 그 과목의 성취 수준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한 교과로 가져가면서 커리큘럼을 구성할 만한 형태의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다른 수학 선생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2와 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미운 오리 새끼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028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어지면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지금 진로 선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반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선택까지만 수능에서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2028 큰 개편안이 발표되어지면서 그 미적분 2와 이제 기하 과목이 완전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스팀 교육이나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과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질 때 이런 목소리를 왜 처음부터 많이 내지 못했을까? 제가 알기로 다른 교과에서는 이게 학종고시 되기 전에 많은 목소리를 내서 실제로 관철시킨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교사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항상 그 교육과정 자체가 고시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고시가 되면 사실 법률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바꿀 수가 없죠. 바꾸려면 다시 한 번 더 개정교육과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 그것들이 다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수학 선생님들이 다 연수를 들으실 테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같이 공유하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보자고 마지막 5개의 주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 개정 교육 과정을 봤고요. 아마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엄선해서 가지고 왔고요. 혹시 지금 제가 유튜브를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연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댓글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혹시 김용진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던 뭐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개인적 의견을 밝히거나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형태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김민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유튜브에 특별히 올라온 질문은 없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네, 지금 말이 안 들리는데, 용진 네, 쌤, 지금 말이, 네, 예, 잠깐만요.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네. 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네네. 수학교사가 아닌, 저는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국어교사로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 누구보다 근데 수학을 사랑하시는 국어 교사이시죠? 네네. 어, 학생이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네네. 뭐, 이번에도 당장 공통과목부터 시작해서 공통과목에 행렬 부분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는 한 서너 시간 정도의 수업 분량이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어, 그러면, 근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듣는 생각이, 뭐, 확률과 통계에서 모비율의 추정이 들어왔다. 기하에서 공간 벡터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은 이제 빠지는 거는 뭐 빠지는 것도 있긴 있어 보여요. 아까 뭐 그래서 뭐 이런 경우만 네네네. 다룬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들은 있는데, 실은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뭐 수학 교사가 아닌 그냥 옆 동료 교사를 보면은 수학 선생님들께서 가장 1년의 진도 과제를 빡빡하세요. 늘 다른 어떤 그렇죠. 과목보다도 네네네. 진도가 빡빡한데, 그러면 이번 2개정 교육 과정은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과목별 기본 실수가 5시간이었는데, 요번 2 네. 개정 교육은 기본 실수가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어 과연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어떤 수업 진행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셨을 때 힘드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도 압박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선생님께서 네, 보시기에 아마, 진도 압박이 제일 심할 것 같은 과목은 어느 과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통수학 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원이랑, 그 다음에, 공통수학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추정 파트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 그 개념을 학습하는데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기하 같은 경우에 뒷부분의 내용들이 좀 강화되면서 저걸 좀 제대로 다루려면 시간 좀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현재와 비교하자면 공통수학 원 부분과 저 기하 과목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이 지도해야 될 것 같다. 네. 음, 아무래도 그럼 그런 과목들은 근데 좀 힘들 실제로, 수가 있겠네요. 네네. 어, 네. 그리고요. 그 아까 사교육을 걱정하는, 네네네.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수학과 문화란 과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그거 그냥 쭉 보니까 뭐 음악에 있는 수학, 뭐 미술에 있는 수학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네, 것 뭐 영화에 같던데, 있는 예, 수학 막 이렇게 예, 나와 있죠. 네. 그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한 과목이 될 수 있나 이런 그 생각을 네.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저도 솔직히 뭐 딱 봤을 때 아니 저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게 과목 분량이 그 어떤 네네.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의 분량이 비슷한가? 저는 잘 몰라서 네. 네, 그런 과목 같은 네, 경우는 좀 그래도 그러니까요. 분량적으로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물론 근데 저희가 뭐 사실 뭐 그 수학이 다른 이제 영역에 생각하는 것을 많이 고민해보지 않은 수학 교사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걸 많이 고민해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개인적 교사의 역량에 맞추어서 교과가 구성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그 안쪽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들이 기본적인 이제 형태를 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만 이제 큰 틀에서만 성취 기준만 던져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런 과목들이 제대로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 그 과목에서 그 원했던 그 역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제 수업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효적인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그게 제대로 적용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 적용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정말 편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편법만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한 다음에 만드는 이제 요구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요구는 좀 빠지지 않았나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잠깐 말미에 얘기를 하셨지만 28 대입 시안에서는 미적분과 네. 기하를 심화 수학으로 묶어서 이제 보는 것이 장기 고민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네네. 분들은 그 심화 수학이 도입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입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도입이야 뭐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 요번 주 정도에 그 확정이 되는 것처럼 뭐 언론 보도가 네. 나온 걸 봤습니다만은 뭐 일단 확정이 뭐 되면은 또 학교는 거기에 적응을 하겠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제2외국어 한문 시간에 시험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당연히 그 시간에 보니까 제2외국어 한문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해야 되니까 어, 오지선다 선택형으로만 시험을 봐야 될 것이고 당연히 등급 절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제2외국어 한문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그러면 40분 동안 이 두 과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두 과목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공간 팩터까지 네. 추가됐다. 그러면 어, 만약에 김민태 선생님께 수능 심화 수학을 출제를 해라. 그런데 40분 동안 봐야 된다. 그러면 몇 문제 정도가 출제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이제 절대평가가 되어지면 네, 어떤 부분들을 물어볼지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를 이제 따지게 되어지겠죠. 네, 실제로 개념을 학습하는 정도의 이제 적당한 난이도를 출제하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보통 수학에서 고난이도 문제라는 거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합쳐지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풀게 되는 어떤 그 함수를 이해하거나 이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정말 개념적인 형태로만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결정돼서 40분에 맞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문제를 또 출제를 하겠죠. 절대평가에 맞추어서요. 근데 우려되는 측면은 아마 이게 참 그런 것이 수학 지금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과가 정말 이런 형태의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참 정말 이과스럽다. 잘 못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수학 형태로 빠질 때도 지금은 아예 완전 배제되는가. 그러니까 이미 벌써 교육과정 고시가 되었고 일반 선택에서만 수능을 하겠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럼 아예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 껴들 자리가 없다면 처음 단계부터 진로 선택으로 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이제 뒤쳐져 있다가 고시가 끝난 상태에서 수능 개편안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심화 수학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로만 바뀌게 된 거죠. 음, 그럼 심화 수학을 안 받아버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미적분 2나 기하 같은 과목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의미 있도록.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선택을 안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공계열에 진행하는 아이들이 너무 그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수학계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심화 수업을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판이 짜져 버린 거예요, 이미 벌써. 또 어떻게든 지금은 대한수학회 쪽에서도 간철시키려고 하고 있죠. 심화 수학을 보는 형태로. 그러니까 최대한 수능에서 남겨지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그 김영일 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테이블을 이제 뒤쪽에서 시간을 배정해서 그 형태에 맞춰서 출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형태의 과목 성취를 평가할 수 없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왜곡되게끔 출제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참 그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던 점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더 많이요. 특히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그 1호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일반 음, 선택이었는데 지금 2 개정이 되면서 진로로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수학 교사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인 거죠. 네. 어,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시 이제 연속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심화 수학이 절대평가가 되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러면 난도를 좀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절대평가 네. 40분 동안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 즉, 요게 이제 그 이공계열 진학을 하는 학생의 어떤 기초학습을 위한 용도가 명분이잖아요. 일단은 명분은. 네네네. 명분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명분 달성은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40분에 두 과목을 모두 시험을 넣어야 되고 절대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뭐 복잡한 개념의 문제는 내지 못하고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학습 정도로만 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은 어떤 그 대한민국 상위권의 이공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 왜냐하면 뭐 중하위권에서는 지금도 솔직히 미적분을 아예 보지 않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네. 것을 허용하니까 지금 미적분을 꼭 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상위권 대학들을 진학할 학생들의 어떤 수학 학습이 심화 수학이라는 수학 과목으로 달성 가능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은 일단 들어는 와야겠지만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 네. 따라서 견해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형태의 수능처럼,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올해 말이 많았었죠. 어쨌든 고난이도 형태의 문제를 아이들이 계속 학습한다고 해서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잘 선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로 선택으로 밀려나면서 굉장히 그 이제 수학 교육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제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되게 우려했던 거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수능 수학 형태에서 심화 과목 부분이 그 상대평가가 되어지는 거는, 절대평가가 되어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학을 수학답게 학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지도한다면 충분히 그런 뭐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낸다거나 물론 뭐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수학적 역량 중에 하나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지나치도록 그쪽으로만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절대평가가 도입되게 되어진다면 물론 그걸 의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절대평가가 혹시나 도입되게 된다면 수능 과목에서 오히려 더 학교 현장에서는 더 의미 있는 쪽으로 그런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그 문제 출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 측면이
저희 나라는 이제 수십 년간, 그러니까 20년 이상 수능 출제 과목을 정말 새로운 문제들을 매일 만들어내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대단하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래도 매년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고민한 흔적의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절대평가가 되더라도 충분히 그 수학적 역량을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 출제는 무리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게 이제 꼭 변별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형태의 평가로서 자리매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 별개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수학 그 교육하는 입장으로서 수학 교육하는 이런 걸 결정하는 위에 이제 분들께서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한 명의 수학교사로서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 예.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근데 불리한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실은 자체가. 네. 이번에 교육과정 고시하고 28 대입이 전혀 따로 갔기 때문에 아마 모든 과가 어, 아, 맞죠. 네, 예, 그렇죠. 네. 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내가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가도 정말 학생의 기본적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심화 수학이 절대 평가로 도입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뭐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예, 네, 오히려 저는 알겠습니다. 그게 두 예, 과목이 합쳐지는 게 더 네,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실 20개월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 수능 과목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학교 내신을 이제 내신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수능 과목에서 두 개의 과목이 같이 묶이면 더 학생들의 어떤 그 이공계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적분만 네, 공부하거나 기하만 네, 공부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래도 미적분과 기하를 네네,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 수능을 위해서는 이 친구는 네네, 어쨌든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의미가 있다. 네, 그것도 실은 그런 측면은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네네,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공동교육과정 등급 산출에 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성적평가에 관한 문제라서 아직은 좀 확정이 네네. 안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어, 네, 아직 학종 발표가 안 났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또 다음에 말씀을 또 확정이 되면 근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근데 것 같습니다. 공통교육과정 말하시는 거 보니까 그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개편안 나오기 전부터도 부등급 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학년 수학 같은 경우는 그쵸. 1학년 과목은 1학년 다 수학이야 내신 뭐 부등급, 네. 공동교육과정 이수할 네, 일이 별로 그렇죠. 네네. 없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쵸? 그런 부분이 네. 있죠. 아, 아, 그렇죠. 네. 네. 저 네. 공통이라고 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수학과죠? 네. 네네네.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듣더라도 등급을 내지 않는 현 아, 25 네, 그렇죠. 체제니까 네네. 아마 그거를 네. 의미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어떤 교육부에서 확정된 지침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도 자료를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김민재 선생님 친 연말에 요즘이 실은 학교 기말고사 출제 기간이잖아요. 아, 끝났죠. 저 예. 이번 주부터 시험 봅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어떤 학교는 요번 주, 어떤 학교는 다음 주 이렇게 시험을 보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은 아마 자료 준비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